남편이 2년간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췌장암이었어요. 의사가 처음 진단을 내렸을 때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던 게 기억납니다. 하지만 남편은 2년을 더 버텼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항암 치료받으면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몸무게가 30kg이나 빠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도 매일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비만 해도 억대였어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암제를 쓰느라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갔습니다. 우리 평생 모아둔 돈이 눈 녹듯이 사라졌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아깝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다면, 고통 없이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남편은 병실에서도 끝까지 저와 아이들 걱정만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 고생만 시키고. 애들은 잘 크고 있지? 내가 이렇게 오래 아프니까 애들한테 미안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 제가 무슨 소리예요? 애들 다 잘 크고 있어요. 걱정 마요라고 위로했지만 남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날 남편은 간신히 눈을 뜨고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내가 없어도 잘 살아줘. 애들한테 너무 많이 주지 말고 당신도 챙겨.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내용을 더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엄지척 애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이들이 어떻게 변할지.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아들과 딸은 그래도 착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보냈고 저를 위로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입니다. 아들도 엄마 건강 챙기면서 살아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라고 말했죠. 장례식장에 온 조문객들도 제 자식들을 칭찬했어요. 자식들이 참 효자효녀네요. 부모 복이 많으시겠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이 착한 자식들과 함께라면 남편 없는 삶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3일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좀 쉬세요. 제가 아빠 유품 정리할게요. 딸도 엄마, 제가 집안 정리할게요. 엄마는 방에서 쉬어요라고 했죠. 고마웠습니다. 정말 효자 효녀들이라고 생각했어요. 49제를 지내던 날도 모든 게 평온했습니다. 절에 가서 스님의 독경 소리를 들으며 남편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빌었어요. 아들과 딸도 함께 절을 했고 다 같이 공양을 나눴습니다. 절에서 나올 때 딸이 제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이제 편히 쉬고 계실 거예요. 우리도 이제 아빠 보내드리고 잘 살아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을 차려놓고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빠도 편안히 쉬시겠지? 딸이 말했고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돌아간 후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보내드려야겠어요. 49일 동안 이승을 떠돌았다는데 이제 좋은 곳으로 가세요. 저도 이제 마음 정리하고 살게요. 그런데 49제가 끝나고 딱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시간 되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평소와 다른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와라. 엄마 집에 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점심때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거실로 안내했죠. 아들은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한숨을 쉬고 다시 커피를 마시고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엄마, 아버지 유산 정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드디어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산? 그야 법대로 하면 되지. 왜?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법대로요? 엄마, 솔직히 그건 좀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불공평하다고? 무슨 소리니?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은 들고 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엄마, 제가 알아봤는데 법적으로는 엄마가 절반, 저랑 누나가 각각 4분의 1씩이래요. 근데 엄마, 솔직히 엄마는 이미 나이도 있으시고 앞으로 많이 쓰실 일도 없잖아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아들은 준비해온 듯 막힘없이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저는 지금 사업 준비하고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카페 말이에요. 근데 자본금이 너무 부족해요. 은행 대출도 한도가 있고, 그리고 애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아요. 큰아이 고등학생인데 대학 가려면 학원비만 해도 월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엄마 몫에서 좀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는 집도 있으시고 연금도 나오시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정말 절박해요. 4분의 1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49제가 끝나기 무섭게 이런 얘기를 하다니요. 아들아, 그건 법으로 정해진 건데 왜 그걸 바꾸려고 하니? 엄마도 살아야 하는데.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에휴, 그러니까 엄마는 생각이 없으시다니까요. 엄마 혼자 그 많은 돈 다 어디에 쓰실 건데요?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받을 거잖아요. 그냥 미리 좀 나눠주시면 안 돼요? 나중에 내가 받을 거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대놓고 말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희 몫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엄마,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식들 생각 좀 해주세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내가 낳아서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할 말인가? 아들아,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아니? 엄마한테 지금 빨리 죽으라는 거야? 아들은 손사래를 쳤어요. 에이, 그게 아니라. 아, 진짜 답답하네. 엄마, 제 말뜻을 모르시나 봐요. 저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시면서까지 모은 돈인데 그냥 은행에 묵혀두시게요? 내 아버지가 고생해서 모은 돈이라는 거 알면서 이런 소리를 하니? 제가 소리를 높이자 아들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야말로 아버지 유지를 받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제일 걱정하셨던 게 제 사업이고 손주들 교육이었잖아요. 그걸 엄마가 도와주는 게 아버지 뜻 아니에요? 그날 아들과 심하게 다퉜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했어요. 아들은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알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방법이 있어요.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으로 따질 거예요. 엄마가 아버지 아플 때 재산 빼돌린 것도 있고 요즘 건망증도 심하시잖아요. 치매 진단받으면 후견인 선정할 수 있대요. 뭐라고? 내가 지금 엄마한테 협박하는 거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협박이 아니라 제 권리를 찾는 거예요. 엄마가 이성적으로 생각 안 하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아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제 자식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변했어요? 당신이 살아계실 때는 안 그랬는데. 이틀 후 이번에는 딸이 찾아왔습니다. 전화도 없이 갑자기 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다녀갔다며? 오빠랑 싸우셨다고? 딸은 오빠와 달리 부드러운 말투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오빠가 엄마한테 유산 더 달라고 하더구나. 딸은 과일을 깎으며 말했어요. 엄마, 오빠가 좀 직설적이라 그렇지 하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솔직히 엄마 나이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해요? 저도 사정이 좀 안 좋거든요.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빚이 2억이나 있어요. 이자만 해도 월 200만 원이에요. 엄마, 제발 좀 도와주세요. 너도 오빠랑 같은 소리 하러 왔니? 제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매일 채권자들한테 전화 오고 남편은 스트레스 받아서 술만 마시고. 저도 이런 얘기하기 싫어요. 근데 정말 절박해요. 그래서 엄마 재산 달라는 거니?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가 조금만 나눠주시면 저희 빚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남편도 다시 일 시작할 수 있고 애들도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엄마, 손주들 생각해서라도 도와주세요. 너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2달인데 벌써 이런 소리를 하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은 과일 깎던 칼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엄마야말로 아버지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손주들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애들 교육만은 제대로 시켜야 한다고 하셨던 거 엄마도 기억하시죠? 지금 제 애들이 학원도 끊고 친구들 앞에서 빚쟁이 자식 소리 듣고 있어요. 그게 아버지가 원하시던 거예요? 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남편은 손주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병원에서도 손주들 사진을 늘 곁에 두고 봤죠. 하지만 딸아,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니? 법으로 정해진 게 있는데. 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법 하시는데 가족끼리 법이 뭐가 중요해요? 정 떼어주시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그럼 빌려주세요. 나중에 갚을게요. 빌려준다고 해도 넌 언제 갚을 건데? 지금도 빚이 2억인데. 제가 말하자 딸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가 저를 안 믿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못 믿어요? 엄마, 전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렸어요. 엄마까지 저를 외면하시면 전 어떻게 살아요? 딸의 울음소리에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정신을 똑바로 차렸습니다. 딸아, 엄마도 살아야 해. 너희 아버지 병원비 내느라 이미 돈이 많이 들어갔어. 엄마도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노후 준비는 해야 하지 않겠니? 딸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엄마는 자식들보다 돈이 더 중요하시군요.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는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과 딸이 번갈아가며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매일이다시피요. 처음에는 부탁하는 식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협박조로 바뀌었어요. 일주일 후 아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어요. 엄마, 이분은 김 변호사님이세요. 유산 상속 전문이시래요. 40대로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드님께 부탁받아서 왔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죠?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신 남편분이 생전에 재산을 일부 처분하신 기록이 있더군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소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명이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아버지 명의 주식이랑 예금 중에 일부가 사라졌어요. 아버지 아프시기 1달 전에 인출된 기록이 있는데 그게 어디 갔어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아플 때 간병인 쓰고 비급여 항암제 쓰느라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니, 그 돈 다 병원비로 나간 거야.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영수증이 있으십니까? 지출 내역을 증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님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니? 엄마를 의심하는 거야? 제가 소리치자 아들이 말했어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엄마,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명확해야 해요.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이도 동의한 거예요. 내 누이도?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누이랑 상의했어요. 우리 둘 다 엄마가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셨으면 해요. 그날 저는 아들과 변호사를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남편 병원비로 다 쓴 돈을 제가 빼돌렸다고 의심하다니. 그 다음날 딸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까지 데리고 왔어요. 사위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다 보니 사위와는 내왕도 안 해서 제대로 얼굴도 익히지 않을 만큼 남이나 마찬가지였죠. 인사도 없이 들어와 소파에 털썩 앉았죠. 장모님, 저희 사정 들으셨죠? 사위의 말투가 상당히 무례했습니다. 당신 누구시길래 남의 집에 들어와서. 제가 말하기도 전에 딸이 말을 막았어요. 엄마, 남편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사위가 말을 이었습니다.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빚 2억이라고 했는데 사실 3억이에요. 이자 밀린 것까지 합치면요.
지금 당장 1억만 구하지 못하면 저희 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죠? 제가 차갑게 대답하자 사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상관이요? 당연히 있죠. 장모님 손주들이 거리로 나앉게 생겼는데요. 그리고 솔직히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재산 많이 남으셨잖아요. 그 중에 좀만 나눠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딸이 눈치를 주며 남편을 말렸지만 사위는 계속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장모님은 혼자 사시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뭐에 필요해요?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지. 노인네가 돈 쌓아놓고 뭐 했어요? 당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제가 벌떡 일어서자 딸이 황급히 사과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남편이 좀 급해서 그래요.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진짜 급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다시는 그런 무례한 사람 데리고 오지 마. 사위는 비웃으며 일어섰어요. 에휴 그래요. 나갈게요. 근데 장모님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협박조의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딸도 원망 섞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는 따라 나갔죠.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들이나 딸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생각 좀 해보셨어요? 오늘 은행 가시면 송금 부탁드려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하루에도 몇십 통씩 왔습니다. 전화도 끊임없이 왔어요. 받지 않으면 계속 걸고 끊으면 또 걸고. 어느 날은 새벽 2시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내일까지 돈을 구해야 하는데. 제가 미쳤니? 지금 몇 시인데라고 소리치자 아들이 대답했어요. 저는 지금 미칠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엄마는 편하게 주무시겠죠?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마트 갔다 돌아오는 길에 딸이 차를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잠깐만 얘기해요. 저를 차에 태우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마지막이에요. 내일까지 5천만 원만 주세요. 제발요. 안 그러면 우리 집 경매 들어가요. 안 된다고 했잖니. 엄마 말 안 들려? 제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딸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엄마 제발요. 엄마 진짜 우리 애들이 학교도 못 가게 생겼어요. 엄마가 그렇게 냉정하세요? 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팔을 뿌리치고 차에서 내렸어요. 딸이 차창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엄마 늙어서 우리 손 벌리지 마세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모르는 차들이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신경 안 썼는데 매일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저기요, 여기 왜 주차하셨어요? 차에서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내렸습니다. 아, 대기 박 여사님이시죠? 아드님께 부탁받아서 왔습니다. 몸조리 잘 하시라고 확인차 온 거예요. 섬뜩했습니다. 아들이 사람을 보내서 저를 감시하는 건가? 그날 밤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그만뒀어요. 경찰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제 자식이 저를 감시한다고. 그럼 경찰이 가족끼리 해결하세요라고 할 게 뻔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가보니 정신과 의사라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맞으십니까? 아드님께서 어머님이 요즘 우울증이 심하시다고 연락하셔서 왔습니다. 잠깐 상담 좀 하실까요? 우울증?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제가 황당해하자 의사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아들이 작성한 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편 사망 후 우울증이 심해지심. 환청, 환각 증상 있음. 기억력 감퇴 심함. 정신과 치료 시급함.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나는 멀쩡해요. 제가 소리치자 의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진정하세요. 일단 병원에 가서 검사 좀 받아보시죠. 아드님이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저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아들이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너무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대체 뭘 하려는 걸까?
정말로 저를 정신병원에 넣으려는 걸까?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웃에 사는 경미 씨가 찾아왔습니다. 경미 씨는 저보다 5살 어린 친구인데 남편이 아프기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어요. 가끔 반찬도 나눠 먹고 수다도 떨고 그랬죠. 언니, 요즘 왜 이래? 얼굴이 완전 초췌해졌어. 무슨 일 있어? 경미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경미 씨가 계속 물어보니까 결국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경미야, 나 너무 힘들어. 그리고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49제가 끝나자마자 아들과 딸이 유산을 더 달라고 매일 찾아오는 것, 변호사를 대동해서 제가 재산을 빼돌렸다고 의심하는 것, 사위가 와서 무례하게 구는 것, 심지어 정신과 의사까지 보내서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까지요. 경미 씨는 제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언니, 나도 비슷한 일 겪어봐서 알아. 내 친언니가 그랬거든. 언니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 문제로 남편이랑 시동생들이랑 완전 전쟁터 됐었어. 형제들끼리 법정 싸움까지 갔어.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경미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결국 법대로 나눴지. 근데 그 과정에서 가족들끼리 완전 원수가 됐어. 시동생이 언니 남편한테 칼까지 휘둘렀대.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지금도 명절에 안 만나. 완전히 남이 됐어. 그렇게까지. 제가 중얼거리자 경미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나는 언니가 그렇게 되는 거 보기 싫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언니 내 말 좀 들어봐. 재산 정리해서 자식들 못 찾는 곳으로 옮기는 게 언니가 살 길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자식들을 버리고. 제가 말했지만 경미 씨는 더 강하게 말했어요. 버리는 게 아니라 언니 자신을 지키는 거야. 생각해봐. 저 애들이 지금 언니를 뭘로 보고 있는데? ATM 기지 엄마가 아니잖아. 49제도 안 끝났을 때부터 돈 타령이야. 이게 정상이야? 경미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아이들은 저를 엄마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어디로 가? 제가 물었습니다. 경미 씨는 이미 생각해둔 게 있다는 듯이 말했어요. 언니, 내가 다 알아봤어. 일단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받아. 합법적으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리고 집은 팔고 아이들 모르는 곳으로 이사 가는 거야. 연락처도 바꾸고. 지금 당장 서두르는 게 좋아. 자식들이 저렇게까지 나오면 언니 말년이 편할 리가 없어.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제가 머뭇거리자 경미 씨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언니, 지금 누가 누구한테 심하게 구는 건데? 언니는 2년 동안 남편 간병하느라 다 바쳤잖아. 건강도 망가졌고. 근데 애들은? 병원비 한 푼 안 보탰잖아. 다 언니가 됐어. 근데 이제 와서 유산이 적다고. 웃기지도 않아. 경미 씨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 아이들은 가끔 병문안만 왔을 뿐 실질적인 도움은 하나도 없었어요. 병원비며 간병비며 다 제가 댔습니다. 심지어 간병인 월급 200만 원도 제가 냈고 영양제며 보약이며 다 제 돈으로 샀어요. 아이들은 과일 바구니 하나 사온 게 전부였습니다. 언니, 빨리 결정해. 이러다가 진짜 애들이 무슨 짓 할지 몰라. 언니 들었지? 정신과 의사까지 보냈다며? 다음은 뭐겠어? 강제 입원시킬지도 몰라. 그러면 재산 관리 못하게 되는 거야. 법적으로 후견인 선정되면 언니 손 하나 못 쓰게 돼. 경미 씨의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이라도 되면 아이들 마음대로 하겠죠. 경미야, 근데 내가 정말 그렇게 해야 할까? 아직도 망설여져. 경미 씨가 제 어깨를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망설일 시간 없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 내일 당장 변호사 만나러 가자.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이런 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부동산도 알아보자. 언니, 제발 정신 차려. 언니 안전이 제일 중요해.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정말 떠나야 하나?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지난 2달간의 일들을 떠올리니 경미 씨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3시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떠나자.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경미 씨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저를 맞아주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얘기를 차분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부모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변하는 경우요. 일단 법적으로는 어머님께서 배우자로서 50%를 상속받으실 권리가 있고 자녀들이 각각 25%씩 받는 게 맞습니다. 자녀들이 더 달라고 하는 건 법적 권리가 전혀 없어요. 그럼 애들이 저를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법원 허가가 있어야 하고 최소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가 필요해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어머님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으세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어서 말했어요. 다만 걱정되는 건 자녀분들의 행동이 점점 과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맡았던 케이스 중에 자녀가 부모를 폭행한 경우도 있었어요. 유산 때문에 이성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일단 유산 분배는 지금 당장 법대로 처리하세요. 질질 끌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어머님 몫은 신탁이나 안전한 금융상품에 넣어두시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주거지를 옮기시고 연락처를 바꾸세요. 자녀분들께는 최소한의 연락만 하시고요. 신탁이요?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내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어머님 외에는 아무도 손댈 수 없어요. 매달 생활비만 받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자녀분들이 법적 조치를 취해도 신탁된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마음이 조금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경미 씨에게 말했어요. 경미야, 나 결정했어. 이사 갈 준비할게. 도와줘. 경미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언니. 내가 끝까지 도와줄게.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찾아와서 돈 타령을 했지만 저는 그냥 알았다, 생각해보겠다고만 했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요. 일주일 후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유산 분배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딸을 변호사 사무실로 불렀어요. 둘 다 기대에 찬 표정으로 왔습니다. 아마 제가 마음을 바꿔서 더 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어머니, 드디어 결정하셨군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유산 분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정 상속분에 따라 어머님께서 50%, 아드님과 따님께서 각각 25%씩 받으시게 됩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엄마가 더 나눠주신다고 하셔서 온 건데.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으십니다. 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딸이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생각해보겠다고만 했지. 생각해본 결과 법대로 하기로 했어. 아들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제 사업은 어떡하고요? 제가 빚까지 내가면서 준비한 건데.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조용히 하세요. 여기는 법률사무소입니다. 더 소란 피우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딸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경매 들어간다니까요. 손주들은 어떡하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너희들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해.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아야겠어. 그날 유산 분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원망 섞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아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늙어서 우리한테 손 벌리지 마세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아이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니 일주일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입지가 좋은 곳이라 빨리 팔렸습니다. 경미 씨 도움으로 다른 도시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조용한 신도시였고 아이들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이었죠. 제 재산은 변호사 조언대로 신탁회사에 맡겼습니다. 매달 일정액을 생활비로 받기로 했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은행 계좌도 새로 만들고 휴대전화 번호도 바꿨습니다. 이사 가기 전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는 거 맞죠? 당신도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남편 사진 속에 그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사 가는 날 아침 저는 아이들에게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손으로 직접 썼어요. 아들아, 딸아.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정말 힘들었다. 슬픔보다 더 힘들었던 건 너희들의 태도였어. 49제도 끝나기 전에 유산 이야기를 꺼낼 때 엄마 가슴에 못이 박혔다. 너희들이 엄마를 엄마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만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슬펐어. 너희를 키우면서 엄마는 행복했어. 하지만 이제는 엄마 인생을 살아야겠다. 너희들 눈치 보지 않고 돈 타령 듣지 않고 살고 싶어. 엄마는 이제 너희들 없이 살아보려고 해. 너희들도 각자 인생 잘 살아라. 연락하지 마라. 찾지도 마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엄마가 편지를 식탁 위에 놓고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경미 씨가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새로운 도시로 향했습니다. 새 아파트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낯선 풍경이었지만 평화로웠어요. 경미 씨가 이사 축하한다며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언니 잘 결정했어. 이제 언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아직 젊은데 뭐. 경미 씨와 함께 새 집에서 처음으로 식사를 하면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느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낯선 동네, 낯선 집.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없는 살.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내가 잘한 걸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나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볼 때 누가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전화 벨소리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번호를 알았는지. 아마 친척들 통해서 알아낸 것 같았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갔더니 이사 가셨던데요. 왜 말도 없이 가셨어요? 엄마는 엄마 인생 사는 거야. 너희들한테 매번 간섭받고 싶지 않아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언제 간섭했다고. 엄마 주소 알려주세요. 찾아갈게요. 안 돼. 너희들 오지 마. 엄마는 이제 혼자 살고 싶어. 연락도 하지 마.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 후로도 아이들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지만 읽지 않고 삭제했어요.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미 씨가 계속 용기를 주었어요. 언니 흔들리지 마. 언니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석 달쯤 지났을 때 새 동네에서 이웃들과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분들과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요. 그분들은 제 과거를 모릅니다. 그냥 혼자 사는 할머니로만 알고 있죠. 그게 편했어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경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아들이 동네에서 언니 찾아다니더래. 친척들한테도 물어보고. 조심해.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해둔 상태였어요. 주민등록도 열람 제한을 걸어뒀고 우편물도 다른 곳으로 받고 있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새 삶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침마다 가까운 공원에서 운동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저녁에는 이웃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거나 TV를 봅니다.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에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나눠주는 일이에요.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건강하니까요. 복지관에서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도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다가 혼자 사신다고 했어요. 세상에 자식만 한원 수가 없어요. 그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공감이 되어 고개를 끄덕였죠.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머리도 짧게 자르고 옷도 예쁜 걸로 사입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닙니다. 제주도, 경주, 강원도. 남편과 함께 가지 못했던 곳들을 다니면서 추억을 만들고 있어요. 가끔 남편 생각이 납니다. 특히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요. 남편도 커피를 좋아했거든요. 여보, 내가 잘하고 있죠? 당신도 이렇게 살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남편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어느 날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딸에게서였어요.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엄마 2년 만에 편지 씁니다. 엄마가 떠나신 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빠도 많이 반성했대요.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아빠 생각은 저희들이 엄마에게 효도할 걸 믿으셨을 텐데 죄송해요. 엄마가 떠나신 후 오빠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열었지만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상권 때문에 6개월 만에 망했어요.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됐고요. 지금은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면서 겨우 생활하고 있어요. 밤에는 대리운전도 하고요. 저희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어요. 엄마에게 그렇게 매달렸는데 엄마가 거절하시고 가신 후 남편은 한동안 저를 원망했고 저희는 매일 싸웠어요. 결국 남편은 저와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갔고요. 지금 저는 작은 월세방에서 아이들과 살고 있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이들을 돌봐요. 처음에는 엄마가 정말 미웠어요. 어떻게 엄마가 이럴 수 있지? 매일 울고 엄마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다는 걸요. 너희들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해. 엄마는 저희에게 끝까지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저희는 늘 아빠의 그늘과 엄마의 헌신 뒤에 숨어 자립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유산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유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바닥을 쳤다는 걸 인정해요. 요즘 저희 아이들이 엄마를 많이 찾아요. 할머니랑 같이 살 때가 좋았다고. 그 아이들에게 부끄러워서 편지를 쓰는 것조차 망설였어요. 엄마, 저희를 용서해 달라고 돌아와 달라고 하지는 않을게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저희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거예요. 오빠는 신용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저도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어요. 다만 혹시라도 엄마가 잘 지내시는지 그것만 알고 싶습니다. 건강하시죠? 저희가 드린 상처는 아물었는지 궁금합니다. 엄마가 행복하게 지내신다면 저희는 그걸로 괜찮습니다. 이 편지에 답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엄마가 잘 계신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저희 걱정은 마세요. 건강하세요, 엄마. 딸 드림찢겨진 감정과 깨달음. 편지를 읽고 며칠 동안 알아누웠습니다. 딸과 아들의 비참한 근황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옛말처럼 부모로서의 연민과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했던 걸까? 5천만 원이라도 도와줄 걸 그랬나? 하는 후회와 자책감이 당신을 괴롭혔습니다. 경미 씨가 병문안을 왔을 때 편지 내용을 말해주었습니다. 경미 씨는 당신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잘 들어. 절대 흔들리지 마. 지금 언니가 힘든 건 언니가 좋은 엄마였기 때문이야. 자식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당연히 마음이 아프지. 근데 언니가 만약 그때 돈을 줬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그 돈은 지금쯤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야. 그리고 애들은 또다시 엄마한테 손을 벌렸겠지.
애들이 망가진 건 돈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야. 경미 씨의 말이 흔들리던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돈을 주지 않아 자식들이 바닥을 쳤다면 그것은 그들이 처음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답장 대신 선택한 길 결국 딸에게 답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편지를 읽은 후 자녀들의 불행에 대한 슬픔은 있었지만 그 슬픔이 당신의 새로운 삶을 포기할 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엄마의 굴레에서 벗어나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답장을 하지 않는 것이 자녀들을 냉정하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겠다는 약속을 믿어주고 그들의 자립을 지지하는 최선의 지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안해요. 아이들이 힘들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지 않기로 했어요. 바라던 대로 저는 저의 인생을 챙기기로 했어요. 아이들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겠죠. 저는 이제 걱정 없이 열심히 행복하게 살게요. 삶은 더욱 충실해졌습니다. 봉사활동과 이웃과의 교류를 넘어 남편의 병원비로 인해 중단했던 재테크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신탁회사와 상담하며 재산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을 배웠고 새로운 도시에서 평생교육원에 등록해 요리와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에 대한 질문에 당신은 이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배낭여행을 떠나 젊은 시절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했습니다. 독거노인 복지관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와 함께 소외된 이들을 위한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뒤늦게 찾은 배움의 즐거움 속에서 당신의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켰습니다. 2년 전 49제가 끝나자마자 유산을 요구했던 자녀들 때문에 절망했던 삶은 이제 이웃의 충고와 스스로의 결단 덕분에 새로운 기쁨과 자유로 가득 찬 당신만의 인생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생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하는 독립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편지는 새로운 삶의 작은 미안함과 연민의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그 그림자가 밝은 앞날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자신을 지키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이제 내가 쓰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식들을 만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안 보고 싶습니다. 엄마 인생이란 게 없이 살아왔지만 이젠 나도 사람인 걸 확인하고 여자는 아니라도 사람이라서 행복과 즐거움 이란 걸 느끼며 사는 게 이렇게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거에 충분히 만족하며 살고 싶네요.